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해동중학교 전문 상담교사 황석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라는 강의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이해 및 현황. 둘째,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나기. 세 번째,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이해하기입니다. 자살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살이란 단어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자해라는 단어입니다. 자해란 자신의 몸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해 행위 중 많은 행위들이 비자살적 자해라는 용어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자살적 자해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으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년마다 정신건강 수준을 발표하였는데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남성이 28.8%, 여성은 21.9%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성이 28.8%로 높은 이유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알코올 사용 장애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다소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9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혹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5,100만 명 기준에서 약 1.9%가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97만 명, 정말 작은 숫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 약 3%가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무산되는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정신질환군별 정신건강 서비스 평생 이용률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건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대한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통계 자료인데요. 흰 색깔을 보시면 2011년 자료라고 나와 있고 파란 색깔을 보면 201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 2016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률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은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국가별 비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입니다. 다만 제일 높은 캐나다를 보시면 46.5%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나라는 딱 하나,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2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22.2%면 일본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캐나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캐나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퍼센테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정신건강 상태에 관해서 성별, 연령별 2019년에서 2019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19세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16년도에 비해 19년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증가했느냐? 나쁘다라고 하는 확률이 11.1%에 있었지만 2019년도에는 17.4%의 인구가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체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두 번째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의 변화, 세 번째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네 번째 심각한 스트레스. 문제 유형들을 보면 대부분 30% 혹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살 생각이 약 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평균 9.5%에 속하는 정도보다 약 4.5%나 더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자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문제 등이 어렵게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34%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약 28%, 여학생들은 40%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을 보시면 전체 25% 중 남성은 20.1%, 여성은 30%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 전체 10.9%에 속해 있지만 남성은 8%대, 여성은 13%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본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그리고 자살 생각률 등의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청소년의 자살 현황 추이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 2019년은 자살자의 수가 876명으로 증가되어 약 150명이 넘는 숫자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어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라던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높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 3년 후, 요즘의 경우에는 자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된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살 및 자해 청소년 상담 현황에 관하여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2015년 22,932명에서 2020년 87,000명의 가량 인원이 자살 자해 지원 서비스 및 상담 현황에 대해서 인구가 그 퍼센테이지가 약 4배 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을 보시면 32,000에서 71,000건으로 약 2배가 넘는 수치가 증가하였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의 자살 자해 상담 현황을 보시면 2015년 1,456명에서 2020년 7,860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행한 이슈페이퍼 기준에서 2018년 10월 기준 SNS에서 해시태그로 자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약 게시물이 38,000여 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5년 8,600여 명에서 2020년 2만 명으로 이렇게 12,000명 가량의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24,000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숫자의 자살 위험군 학생들이 분류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다소 감소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멈춤이었을 뿐인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살과 관련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도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이 있다고 조사 대상 4명 중 1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해 경험 청소년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들의 비율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은 인구가 영국의 약 10%의 비율이 자해 경험 청소년 비율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2.8%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OECD 31개국 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46.9%가 증가한 추세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해 행동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자신을 깨물기. 이것이 48.4%를 차지하였고요. 머리카락 뽑기가 35.5%, 그리고 고의로 자신을 때리기가 28.4%,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기가 24.5%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YSnet 종합 상담 시스템에 등록된 자해 행동 상담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약 4,000건이었지만 2018년도 기준에서는 27,900여 건, 즉 거진 28,000여 건에 속하죠 여러분. 약 7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인데요. 이것은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소년기 게임 과몰입 현황에 관해서도 연도별 2020년 기준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살이랑 자해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다면 이제 이 자살이랑 자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해 행동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감정 억제로 나타나고요. 즉 친구와의 갈등,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이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정서적 특징으로는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맥락적 특징, 즉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특징인데요. 부모님의 무관심과 폭력 등을 경험하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이러한 자살, 자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자해행동 청소년 인터뷰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감정 억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참여자 D의 경우 부모의 무관심과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해 행동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죄책감 해소를 위하여 자해 행동을 했던 청소년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가족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이제 자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자해 행동을 하게 되었던 청소년이 인터뷰를 했던 자료였습니다. 또한 나의 힘듦을 알리기 위함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못됐는데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했다. 약간 부모님한테 살짝 그러니까 이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저한테도 화나고 겉으로는 어떤 게 드러나야 부모님이 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줄 것 같고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힘듦을 알리고자 이러한 자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살 자해 행동을 경험했던 청소년들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EBS에서 함께 만든 동영상 자료 감상하시겠습니다.
The sun rises, the eternal things are now gone. If I look at the horizon, how far away it might seem. For those who are fearing loneliness, you sing far into the night. Say hello to the world. I'll be here with you, so why? No worry, you're with me. You'll be here with me, so why? Who can stop me now? 동영상 시청을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동영상에서처럼 위클래스와 위센터는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위클래스 그리고 위센터로 방문 혹은 얘기를 꼭 전달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자살 및 자해 청소년의 인터뷰와 이제 연결지어서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났던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해 행동 후 부적 정서를 경험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적 정서, 즉 굉장한 불쾌감, 굉장히 더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자해 행동을 멈추게 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자해 행동을 멈추게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관계, 부모,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서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났던 학생들도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기 개념의 형성의 결과로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났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형성하였던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의 과정들을 거쳐 삶의 생기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약간 뭔가 이런 과정을 다 견뎌서 약간 뭔가 많이 경험해보고 싶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경험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나쁜 경험도 많았지만 좋은 경험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었었는데 조금씩 덜해지면서 엄마랑 여행 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뭔가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과 같이 삶의 생기를 느끼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해 및 자살로부터 벗어나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오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오티움이란 무엇이냐? 라틴어로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휴식, 활동 및 놀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드럼 연주, 그림 그리기, 그 외에도 등산, 그리고 암벽 타기, 사진 촬영, 축구, 농구, 피구, 다양한 스포츠 활동,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이러한 오티움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활동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언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끼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가? 많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오티움을 찾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티움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예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학생은 슬라임을 만드는 것이 혹은 슬라임을 만지는 것이 자신만의 오티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티움은 책 읽기가 오티움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활력을 만드는 달리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려견과의 산책 혹은 반려묘와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들이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만의 오티움을 만들 준비가 되었을까요?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만의 오티움을 만들고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을 응원하고 정말 지지합니다. 방금까지 보았던 오티움과 다르게 이번에는 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 프로그램 앱이란 무엇이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앱이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 구글 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 프로그램 어플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심리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요. 안정화 기법으로 복식 호흡 훈련, 근육 이완 훈련,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도와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관리, 한마디로 이 마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 건강 평가 등과 연결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았던 오티움과 다르게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울감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갖추는 것이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우울감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 인간관계. 네 번째, 자기조절감. 다섯 번째,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기. 여섯 번째, 친구에게 말하기. 이런 6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 누구에게나 회복의 길은 열려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이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인데요. 이는
일상생활 속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란 어려운 일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잠깐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역경에도 불구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을 해주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앞으로의 미래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지나갈 일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견뎌가고 이겨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네 번째로는 자기조절감입니다. 자기조절감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삶을 이끌어가고 조절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기조절감의 예시로는 첫 번째, 명상, 두 번째, 식물을 키워보기,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습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시간의 운동, 세 번째, 건강한 식사, 그리고 네 번째, 색칠놀이를 해보는 것이 자살 및 자해로부터 벗어나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자기조절감을 기르는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기라고 제가 적어놓았지만 굳이 상담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친구에게 말하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 친구에게 가장 많은 얘기들을,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최고의 상담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 라는 챕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를 잘 살펴보세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해 의심 신호입니다. 갑자기 생긴 팔, 허벅지 등의 상처, 잦은 멍과 화상 자국, 두 번째, 옷이나 이불 등의 핏 자국, 세 번째,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한여름에 긴 팔이라던가 긴 바지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손목 밴드나 붕대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해 의심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정 기복이 늘어나고 짜증도 늘어나고 침울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이나 SNS에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사후 세계를 동경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어른이란 누구냐? 믿을 수 있는 어른들, 부모님, 학교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 그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이라던가 다양한 기관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는 어른들입니다. SNS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어른, 부모에게 비밀로 하자면 다가오는 어른, 그리고 신체 사진이나 접촉을 요구하는 어른, 그리고 SNS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모임은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SNS에서 만난 친구들끼리의 모임은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말 위험한 SNS의 모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이 모임이 위험한 모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 같이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보호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의 어려움이 의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찰한 뒤 공감하는 태도로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다른 친구들의 자살 위험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표현해준 용기에 대해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여러분들보다 일상의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던 어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과 수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신뢰할 만한 어른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친구 혹은 도움을 받는 친구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실체가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강의들 중에서 다양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 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어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대를 위한 쓰담쓰담 마음 카페.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지금 던져야 할 6가지 질문. 10대, 나의 발견. 이 2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학교의 상담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각 담임 선생님,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부산교육청 소속 혹은 대한민국 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